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지난달 25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뉴스리뷰 Y에서는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YTN 서울타워 준공 50주년을 맞아 이 슈폼 영상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YTN 서울타워와 함께한 특별한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YTN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능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최근 발생한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건설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보도는 단순히 사고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조명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YTN에서는 이번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이번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0명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의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라서 기자를 현장으로 급파하는 등 여러 가지 현장 취재에 어려움, 고충이 있었는데요. 규모가 큰 사고 현장이기도 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는데 취재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10분쯤에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이 무너졌다라는 시청자 영상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서 같은 곳에 사실 확인을 해서 10분쯤 뒤에, 그러니까 정확히 10시 20분에 속보 자막이라고 해서 한 줄짜리 자막이 나갔죠.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8명 매몰 추정 이라는 이제 속보 자막이 나갔고요. 천안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담당하는 쪽이 우리 대전 취재본부거든요. 대전 취재본부가 사고 현장에 우선 급하게 나가는 것이죠. 대개 이제 TBU라는 그 중계 장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사고가 규모가 좀 있다고 판단해서 충청북도 취재본부도 같이 취재에 이제 참여를 했고요. 현장을 연결하기 전에는 그 전화 연결이라고 해서 그 한 30분쯤 뒤부터는 전화 연결이 시작이 됐고요. 정오쯤에 현장 연결을 했고 그 후로 이제 사회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경제부도 도움을 줘서 그날 저녁은 전국부, 사회부, 경제부가 협업을 해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교량 사고 발생 이후 현재 시공사, 현대 엔지니어링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까지 보도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부족한 부분은 좀 없었는지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달 25일 YTN은 안성 고속도로 건설 공사 중에 그 교각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붕괴했다고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후죠. 사고 목격자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사고 현장을 다녀온 제보자 등과 전화 연결을 했고요. 또 인명 구조를 위해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교각 붕괴 원인과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도 연이어 진행을 했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 상황, 또 사고 원인, 또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대응, 수습, 그리고 후속 조치와 같은 상황 단계별로 각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8명 매몰 추정 속보를 통해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앵커는 사고 현장 부근의 차량 이동 가능성을 고려해서 현장 인근 도로로 우회할 것과 또 추가 피해 주의를 당부함으로써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메시지를 적절히 전달했습니다. 지난번 여객기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 취재 기자가 현장에 가기 전에 혹은 취재 기자가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목격자나 제보자는 사고 상황을 직접 겪거나 지켜보면서 이 사고 수습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0시 46분이었죠. 천안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목격자 교각 상판 공사 중 무너지는 모습파 보도입니다. YTN과 연결된 첫 번째 목격자는 이 사고를 인지하고 너무 놀라서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는 큰 소리와 또 먼지 등을 목격했고 또 놀라서 우회도로로 가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고 현장에 있던 시각이라든지 또 안전장치 유무, 또 추가 붕괴 위험, 인명사고를 목격했는지 등을 앵커가 물으셨는데 이 목격자께서는 시계를 보지 못해서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또 사고 현장을 근접해서 본 것이 아니어서 인명사고 유무를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솔직한 내용이긴 했지만 다소 정보량이 부족하게 느껴졌는데요. 사고를 보고 서둘러 우회하는 도로로 운전을 하고 있으셨다고 하니까 이런 정보를 부각해서 인터뷰를 이끌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한 접근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목격자 전쟁 난 것 같은 소리, 교각 무너져 보도를 보면 여러 차례 인터뷰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교각 상판 붕괴라는 기본 정보가 반복되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제보자의 답변이 단편적인 정보로 전달돼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보자 연결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연결이 됐다면 어떻게 대화를 이끄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의 순발력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격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좀 이해하기 쉽고 또 답변이 가능한 질문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보고 느끼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멘트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보자가 시청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없는지, 이를테면 우회하고 있다면 어떤 도로를 이용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라든지 또 사고 지점 주변의 지형이나 건물 유무 등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등도 질문해 보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은 영상 제보였습니다. 붕괴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단독 확보해 공개해 주었는데요. 사고 당시의 긴박한 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10명 매몰 보도 영상에서는 교량 상판 3개가 가운데 부분부터 연쇄적으로 무너져 50m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과 붕괴 직후 도로를 차량이 급히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상 제보는 인터뷰 제보와 더불어 사고 현장의 상황을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제보자의 증언과 영상 자료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제보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예시를 마련해 준다면 제보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성 높은 보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고 영상을 보면 제보 영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 영상의 출처는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했는데요. YTN에 직접 제보한 영상인지 또 어디에서 구한 것인지 제보자가 있다면 리포트가 끝나는 하단으로만 제시하지 말고 제보 영상과 또 취재 영상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칫 영상을 인터뷰 중인 목격자가 제공해 준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고 초기 현장 목격자 인터뷰의 세심함, 그리고 이 제보 영상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제 영상에 적절한 어떤 출처를 표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적극적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사고 현장 수습과 대응에 관한 보도가 이어졌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현장 취재가 시작되면서 사고 발생 경위를 비롯해 현장 수습이나 매몰된 작업자 구조 상황을 전했습니다. 취재 카메라에 담긴 사고 현장의 모습은 사고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2명 사망, 7명 부상, 1명 구조 중 보도입니다. 제보 영상과는 달리 차분한 시선으로 사고 현장을 조망하는 영상이 제공되어 시청자가 사태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한 보도의 전문성을 비롯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균형 있게 갖춘 정보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또 52m 위 덩그러니 남은 잔해 주민 불안에서는 그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이 2차 사고 우려로 불안을 호소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도로 통제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언제 추가 사고가 날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적 불안에 걱정이 크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보도에서 불안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2차 피해 우려를 알 수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조금 더 보완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수 가능성 무게, 붕괴 교량, 같은 공법 공사 전면 중단 보도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는데 실수라는 표현이 자칫 사고 원인을 단순화하거나 개별 작업자의 부주의로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신중한 언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이 DR 거덜 런칭 가설 공법이 해외에서도 검증된 공법이다라고 언급했었는데요. 구체적인 해외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면 시청자가 더욱 신뢰하고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27일 보도입니다. 그 고속도로 붕괴 조사 속도, 또 교량 공사 긴급 점검입니다. 배민혁 기자는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그 상판 구조물, 걷어와 또 파란 장비가 순식간에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걷어가 파란 장비라는 것인지 다소 헷갈리게 들렸습니다. 이후에도 순식간에 무너진 교량, 시공 과정 조사 필요, 또 교량 붕괴, 내일 합동 감식, 사고 원인 다각도 조사라는 보도를 보면 조사와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런처와 걷어, 또 빔의 연결 상태가 미흡했다거나 또 무게중심이 잘 맞지 않아 쓰러졌다는 의견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물의 이름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보통 산과 산을 잇는 고속도로의 건설 과정이라든지 또 교량의 그 특수 건설 공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익숙하지 않은 건설 장비명이 많아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 교량 건설 과정을 설명해주는 리포트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걷어나 런처, 상판, 보, 대형 장비, 구조물, 특수 장비 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란색 구조물이라고 부르는 등 여러 명칭이 리포트에서 나왔는데요. 각각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공사 과정이나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으로 설명을 추가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국토부의 대응 조치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한 보도가 이어집니다. 국토부 교량 붕괴 사고 유사공법 적용 현장 3곳 공사 전면 중지 보도는 국토부가 이번 교량 붕괴 사고와 동일한 공법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공사를 전면 중지시키고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공사가 잠정 중단된 현장은 세종 안성 오송지선 전동교, 또 대산 당진 대호지교, 함양 합천 하금천교 3곳입니다. 사고 대책본부는 이번 사고가 이 고속도로 걷어 설치 장비가 걷어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공법 자체의 문제도 점검하는 것인지 또 시공 과정에서 같은 실수가 있을 것을 우려하는 것인지 유사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점검 내용과 기간 등을 확인하여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현대 엔지니어링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 협조 의지와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후 미디어 브리핑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대형 시공사의 반복된 사고 발생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가 있어 주목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 무더기 하자 아파트 이어 이번엔 인명사고, 머리 숙여 사과 보도에서는 지난해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기업 대표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이 발표됐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사과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시공이나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맞습니다. 28일 현대 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현장 영상 플러스 현대 엔지니어링 유가족분들께 사죄, 피해자 지원에 만전 기할 것 보도입니다. 주우정 대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고 사과하고 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조속한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엔지니어링 각종 사고 하자로 불명예 보도는 해당 기업이 건설 하자를 비롯해 작업자가 공사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건설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 그리고 기업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후속 보도로 잘 전해줘야겠습니다. 건설 현장 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이 언론이 보탬이 좀 되도록 보도가 이어나가야겠죠. 지난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죠. 기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시행이 됐습니다. 사고가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그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 사상자가 1,868명 나왔고요. 사망자가 35명이라서 23년보다 10명이나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지 않고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처벌 중심보다는 그 예방 중심의 안전 대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진단들이 나왔거든요. 예방 중심의 안전 대책의 역할 가운데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사고가 나면 언론들이 초반 사나흘 동안 냄비 끓듯이 엄청나게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보도에서는 누군가를 뭐 처벌해야 한다, 큰 문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진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끈질긴 보도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용하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심지어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언론의 광고 구조가 있는 겁니다. 건설사나 이런 곳들이 큰 광고주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오히려 그쪽 편을 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역시 평소 언론 보도도 안전 대책을 강화하자는 날카로운 보도보다는 업계의 편에 선, 노동자보다는 업계의 편에 선 보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역시 광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지양돼야 되고 평소에 건설 현장에 대해서 매서운 논초리를 가지고 언론이 좀 지적해야만이 사건, 사고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취재와 분석과 보도가 꾸준히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기업과 정부 책임 강화할 수 있는 심층 보도 지속되길.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는 일회성 보도를 넘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심층 보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실태와 정부의 감독 책임을 면밀히 살펴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기존 사고 사례와 비교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고의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과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핵심. 최근 5년간 추락과 붕괴 등 건설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200명이 넘고
부상자는 3만 300명 이상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67%가 안전 설치물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10명이 추락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장의 안전 기준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보장과 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5일에 발생했던 안성고속도로 사고 관련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두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피해자를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를 모텔에 일주일간 감금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남성에게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라는 남성은 구속되기 싫으면 서울에 올라와 모텔에 머물며 금감원 조사를 받으라고 했고 겁이 난 A씨는 이 말에 따랐습니다. 보도를 통해 피해자가 당한 보이스피싱 방식을 설명하고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자가 모텔에 갇힌 사례를 다뤘는데 추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 등도 함께 다뤘다면 유사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시청자가 알아두면 좋은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찰청은 날로 악랄해지는 피싱 사기 수법을 분석해 피싱 예방 10계명을 마련했습니다. 10계명에 따르면 기관에서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100% 피싱입니다. 역으로 지원금을 주겠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보낸 메시지라면 무조건 피싱입니다. 경찰청은 문자 속 인터넷 주소 URL도 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URL을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이 사기범에게 통제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 핀 번호도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데요. 재고량 파악을 파악하고 있으니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빠, 나 핸드폰 망가졌어. URL 보낼 테니 앱 깔아줘. 같은 문자에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자는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만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현금 수거채기를 아르바이트처럼 홍보하는데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 사기 방조 혹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불 휴대폰이나 유심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범죄입니다. V3를 비롯해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 앱이 설치돼 있는지 주기적인 검사도 필요한데요. 또 최근 카드 배송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는 연락은 모두 사기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AI 서비스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국내에서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우려한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 원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딥시크 서비스는 국내법에 맞는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뒤 재개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다운로드가 중단되게 된 배경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조사 과정을 알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전했는데요.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소식을 전했는데 관련해 국내법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은 어떤지도 다뤘다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딥시크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국내법 현황과 해외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는데요. 딥시크 서비스를 분석한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상 AI 특례 신설과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호주와 일본, 대만, 미국 일부 주들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탈리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앱마켓에서 딥시크를 차단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딥시크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검토 중이며 독일 당국 역시 규제 조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시에 유럽 경제 지역,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 약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며 수집 항목과 법적 근거를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Y 세 번째 주제는 골드바 품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금값이 치솟으면서 골드바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금값이 오르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골드뱅킹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바는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1년 사이 거의 2배로 뛰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골드바 품귀 현상으로 골드뱅킹과 달러 예금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이런 상황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전문가 조언 등을 덧붙였다면 신중한 투자 필요성을 전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금 상품 특징과 주의점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의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합니다. 골드뱅킹은 금을 0.01g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차익 실현 시 소득세법에 따라 15.4%의 배당 소득세 지방세가 부과되는데요. 실물 인출 시 한국거래소 현물금 계좌와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세금과 인출 비용도 발생합니다. 한국거래소 현물금 거래 계좌는 1g 단위로 매입할 수 있고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0.3% 안팎 수준인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를 제외하면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 ETF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골드뱅킹, 한국거래소 현물금 계좌와 달리 실물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주의도 당부했는데요.
금 역시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고 경제 회복 등 변수가 생기면 가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의 일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